네, 앞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 증권 분석의 책의 두 번째, 좀 양이 많아서 잘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섹션 세 번째는 산업 분석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이제, 어, 경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봤고, 이번에는 산업 분석. 제일 큰 게 이제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순서대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전체 경제를 분석하고 이제 경제를 분석할 때는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금리, 그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큰 흐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죠. 산업을 분석한 다음에 그 경제의 큰 흐름 안에서 산업을 분석하고 산업 안에서 이제 해당 기업을 분석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교재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흐름 이런 제목 같은 거를 저는 조금 강조해서 보는데 뭔가 이게 세부적인 내용만 보다 보면은 이게 뭐 보고 있는 거지? 이제 혼동이 돼서 이제 큰 흐름부터 첫 번째는 경제 분석을 받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기업 분석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 분석. 자, 산업의 경쟁 구조 분석을 본다. 이런 거 정말 하나도 모르고 투자 막 매수 매도 막 하고 이랬었는데 아, 너무 진짜 모르고 투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드네요. 네, 참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진입장벽을 먼저 봐라. 진입장벽이 높은가 낮은가. 자, 특정 산업에 새로 진출하고 하는 기업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자가 안 들어온다면 이 기업이 좀 독과점식의 그런 운영이 가능하겠죠. 독과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기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 기업을 매수한다면 좀 괜찮겠죠. 어쨌든 이거는 산업을 분석하는 거니까.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수익성이나 영업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경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높은 경우가 예시가 있어요. 말이 있는데 그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잘 나타나는 경우, 제품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진출에 소유자본이 막대한 경우, 기존 판매망이 견고하다, 기존 진출과의 절대 비용에서 우위가 있다, 정부의 규제가 많다. 규제가 많으니까 이제 더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 경쟁 강도를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공급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 그리고 새로운 진출의 가능성, 그 다음에 대체품이나 대체 용역의 위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쟁 강도를 이제 규정 짓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자꾸 말이 꼬이네. 자, 그래서 이런 표 한번 봐두시고.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이런 표 낼 그런 공간이 별로 없긴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말로 써 있는 거 읽고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림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고, 표도 그렇고. 현존하는 경쟁 기업 간의 경쟁 강도는 가격 경쟁, 신제품 소개, 대고객 서비스, 이 경쟁 강도를 좀 파악 좀 해라. 자, 경쟁 강도가 높은 경향이 있대. 이런 것들 봐두셔야겠죠. 경쟁자 수가 많으면 그렇겠죠. 산업의 성장이 만연하거나 성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격 경쟁 가능성이 높거나 제품 차별화가 제품 차별화. 이 제품을 다른 게 대체할 수 없어.
좀 특별해. 이런 것들, 특별한 제품이면 그 제품만 쓰겠죠. 그런 것들. 근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 제품, 아무 회사의 제품이나 써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심하겠죠. 고정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장 확장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런 것들 어떤 경우에 경쟁 강도가 높은가? 다음 중 경쟁 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높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은 뭐 이런 걸로 문제 될 수 있겠죠. 대체 가능성. 자, 대체품은 기업의 가격 결정하는데 일정한 상한선을 제시하며 이익 잠재력을 제한한다. 대체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특정 제품에 대한 좀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겠죠. 경쟁을 하니까. 대체품의 품질이 우수할수록 그 산업에 가해지는 대체품의 가격 상한선의 압박이 강해진다. 다른 제품이 더 좋아. 품질이 우수해. 그러면 우리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그리고 비싸게 팔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구매자의 교섭력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공급자의 교섭력. 이 말이 어렵다면 이것만 보면 돼요. 그 산업 경쟁 구조 분석 5가지. 진입 장벽, 현존하는 기업 간의 경쟁 강도, 대체품 대체 가능성,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세부적으로 이제 더 이게 다 되는 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파고들면 되겠죠. 구매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품질 향상 및 서비스를 증대를 요구하고 공급 기업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방법 등으로 구매 대상 산업과의 경쟁을 벌인다. 구매자 산업과 공급자 산업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가격 결정, 품질 조건, 절제 조건 등이 있어도 교섭력이 강한지에 따라서 당의 산업의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구매자의 집단 교섭력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가 집중도가 공급자의 집중도에 비하여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제품이 규격화 있거나 제품 차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의 후방적 계열화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거 말이 좀 어렵네. 이건 외워둬야 될 것 같고요. 후방적 계열화 한번 찾아볼까? 좀 말이 어렵네요. 후방적 계열화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재료 등의 조달, 가공, 재배 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데 구매자가 이런 제품, 이 제품의 원료를 만약에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더 높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구매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A사의 제품을 쓰던 B사의 제품을 쓰던 이렇게 된다면 구매자의 교섭력이 더 높은 거죠. 반대로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 매출의 가격의 인상이나 제품의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는 위협 등으로 교섭력을 강화한다. 구매업자가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흡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크게 강화된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화된다. 공급 능력이 몇 개 안 되는 소수 기업에 의해 집중되고 있거나 구매자 산업보다 집중되어 있음. 공급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점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몇 군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급자가 더 구매자보다 너네 별로 안 좋아? 그럼 물건 안 줘. 다른 기업에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공급자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교체 비용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 교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뭐가 있을까? 음,
어떤 키트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이 키트 전용으로 쓰는 장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을 안 다른 키트를 쓰겠다 그럼 다른 장비가 필요하면 이런 교체 비용 같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전방적 계열하네요 말이. 예, 반대이니까 이런 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수명주기 이론에 의한 산업분석 이렇게 해서 매출액과 이익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매출액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성숙기가 지나면 이제 꺾이는 이런 부분이고 이익도 이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근데 좀 차이점은 최고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이런 거 처음 시작점 매출액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매출액과 이익 간에는 이런 좀 갭이 있다는 거 그리고 먼저 이익이 먼저 꺾여 버리네요. 매출하는 거 단계에서. 그래서 최고점과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사용됐을 때 점점 매출이 증가하다가 어느 최고점에 이르러서 이제 꺾이게 되고 이익도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같이 상승하다가 먼저 이익이 꺾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잘 팔리게 되면 이제 경쟁사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가 원자재 자재 물품 등이 이제 상승을 해버리면 제품 가격에서 이익이 더 빠져버리겠죠.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특징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 수명주기에 대한 부분 교재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번에 기업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업계에서의 경쟁적 지위 분석한다. 경쟁적 지위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제품 구성과 성장 잠재력을 분석한다. 핵심 역량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재무적 건전도를 평가한다. 보통은 이 재무제표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된다네요.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그냥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분석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대충 했는데 좀 더 체계화를 시키고 해야 투자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시장 점유율 중요하겠죠. 그 다음 자, 경쟁 기업과 비교한 상대적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특허권, 영어권, 독점권의 보유 유무와 상표에 대한 자 브랜드 가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능력, 신시장 개척 능력, R&D 투자 같은 거, 기술적 리더십 참 볼 게 많네요. 모두 중요한 말인데 이런 경영권 다각화, 경영 지배권의 안정성, 노사분규 이거 삼성 같은 데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현대차 이런 데는 이 노사분규 매번 파업하고 이런 게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 성장 여부, 독점과 안전적 공급 이런 것들, 정부의 특혜, 경영진의 경영 능력 이 부분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 부분은 보통은 이제 대기업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중소기업에서는 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제품 구성과 성장 잠재력 분석, 제품 라인, 사업 단위별 성장력인지 포진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 평가, 최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다.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화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EO가 좀 잘못을 했거나 뭐 깜빵에 간다거나 이래도 주가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데 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죠. 그 능력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다. 경쟁력 유지 능력, 매출 성장, 시장 그 다음에 뭐 시설 확장 능력, 이익 마진 유지 능력, 생산효율 능력, 자금 조달 능력, 뭐 비전 이런 거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거. 재무적 건전도 평가 이건 재무제표에 기초하는 거죠. 실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제 숫자로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객관적은 아니지만 뭐 장부 조작도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이걸로 일반적으로 기업 분석은 이 재무제표에 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래 이익 예측. 미래 이익 예측이라 이걸 보고서 기업을 투자할 때 미래 이익을 보고 보통 투자를 하게 되죠. 현재 이익보다는. 과거 이익도 분석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과거 이익을 분석하는 거는 미래 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말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회계적 이익이라는 거죠. 장부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이런 거 보고서 평가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부 과거 이익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표 자료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뭐 당연한 말인데 자 주당 순이익 EPS 이거 뭐 굉장히 계속 나오는데 EPS, ROE, 뭐 ROA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계속 이런 거 보면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보면서도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보이겠죠? 이익 예측 방법, 추정 손익 계산서상의 개별 항목 추정법이랍니다. 말이 참 어렵네요. 매출액 백분율법은 매출액 이익이 여러 가지 방법, 추세 분석, 인과 모형에 의한 예측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무제표의 각 구성 항목을 매출액 대비 백분율을 표시한다. 매출액 백분율법. 예산 비용법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죠. 임의적 지출 항목처럼 매출액과 역사적 비율 간의 관계에 유지하지 않는 비용 항목들은 경영계획이나 목표치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뭔 말이지 이거?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액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좀 예산비용법이 이상하네. 자, 여기에 나온 부분은요. 여기 나온 예시는 아, 좀 수정 좀 할게요. 잠시. 네,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게 매출액 백분율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과 관계되는 이제 큰 흐름은 매출액과 관계되는 어, 이런 것을 비율로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은 예산 비용법에서 이제 추정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추정 손익 계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뭐 경상이익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산출하게 되는 게 손익 계산서라는 거라고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제가 뭐 이걸
강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걸 한번 리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ROE 구성 요소 및 추정을 통한 예측 방법이다. ROE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재무 이 챕터 2 이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챕터 3인가? 챕터 2에 나오네요. 그때 한번 이제 되는데 이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의 3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정말 이 ROE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산출하느냐를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순이익 이거 단기 순이익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나눠준 거죠. 그냥 곱하기 100 한 건데 이거를 좀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분의 순이익, 이거 매출액 순이익이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총자산에서 매출액, 뭐지?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네. 일단 이거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이제 그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용어들을 쓰는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다 정리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본 대비 얼마의 금액을 벌어들였냐 요 하나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ROE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의 순이익을 얻었냐는 걸 비율로 표시했다. 요거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당 이익. 주당 이익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에다가 주당 순자산을 곱하면 된다. 이거겠죠? 자, 주당 이익은 자기 자본에다가 주당 순자산을 곱하면 된다. 또는 주당 이익은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알아두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식이 요 밑에 거죠. 요거부터 하는 순이익을 전체 발행 주식수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당 이익은 또 다르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라면 이것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은 순이익을 발행지수로 나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 ROE 곱하기 주당 순자산으로 곱하면 주당 이익도 나온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챕터 2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